큰 실수를 했을 때 정신 붙잡는 법 1편. 모든 걸 망쳤다고 느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당신은 아마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커다란 실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이 터진 직후일 수도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며 속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앞에서 기회를 놓쳤고 누군가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뒤틀리는 경험을 했겠지요. 그리고 가장 흔한 건 이겁니다. 그날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수천 번을 돌이켜봐도 지금 당장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자책해도 그날의 실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게는 누구에게는 하루짜리 후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몇 년을 끌고 가야 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 같은 사람은 끝났어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실수 후에야 비로소 열리는 인생의 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한 어느 날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제 실수였고 변명의 여지도 없었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던 장면 하나,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던 표정, 그 사람의 마지막 눈빛까지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뭔지 처음으로 실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실수가 저를 완전히 부숴놓은 동시에 결국은 완전히 다시 만들어 놓은 계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건 큰 책임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실수란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는 전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당신 안에 이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어긴 스스로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럽다고 느낄 수 있는 감정선은 이미 당신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존엄성과 도덕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정말 끝난 사람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못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요. 후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수에 빠질수록 과거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했을 때는 그 흔한 위로조차 와닿지 않죠. 사람들은 대체로 실수를 했을 때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도망이고 다른 하나는 집착입니다. 도망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집착은 왜 그랬을까를 하루 종일 곱씹는 것입니다. 이 둘은 반대 방향 같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입니다. 둘 다 과거에 붙들린 상태라는 점에서 말이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실에 있지 않고 과거의 실수 속에 머무르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그 실수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난 그런 놈이야. 난 원래 이래. 어차피 나는 안 돼.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붙잡는 데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수한 직후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현실로 다시 불러오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그때 중요한 건 호흡의 길이가 아니라 의식이 지금 내 몸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고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고 뺨에 바람이 스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현실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과거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정신을 붙잡는 첫 단추입니다. 실수에 짓눌리지 않기 위한 3초의 선택. 이건 제가 직접 써본 방법인데요. 정신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딱 3초만 멈추고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 실수보다 더 큰 사람일 수는 없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시야가 조금씩 열립니다. 물론 처음엔 안 됩니다. 눈앞이 하얗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조이듯 아플 겁니다. 하지만 매번 그 질문을 반복하세요. 실수로 인해 움츠러든 자신의 크기를 다시 되찾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건 내가 쓰레기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 속 실수 앞에서 무너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의 뒤돌아서는 뒷모습은 자책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고통을 남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이유가 곧 나의 존재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누구든 순간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잃을까봐 겁이 나서 혹은 너무 사랑해서 말이 어긋났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러니 그 실수 하나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라는 결론까지 가지 마세요. 실수 이후 무너지지 않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실수에서 금방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수는 내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이 감각을 일찍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를 생각하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으로 위치시킵니다. 그 위치 이동이 인생 전체의 궤도를 다시 올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가 기적을 만든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전환점은 놀랍게도 성공이 아니라 큰 실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법조인이나 예술가들 중에도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걸 잃었다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날에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지만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날은 모든 걸 잃은 날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다른 방향을 찾을 용기가 생기니까요. 그 실수를 껴안고도 앞으로 가는 방법. 실수는 있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수를 내 안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걸 안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그 실수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실수를 껴안고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어느 날은 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당신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한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내가 이 실수보다 더 큰 사람일 수는 없을까? 이 편, 내가 무너뜨린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가장 괴로운 실수는 서류 한 장, 숫자 하나 틀린 실수가 아닙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실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실수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 감정에 휩쓸려 던진 결정, 그 모든 게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을 잃었다는 자각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깊은 자책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멀어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침묵과 외면이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덜 예민했더라면,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조금만 기다렸다면,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빙빙 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잃어버린 관계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실수 후에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관계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끊어진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는 보통 뚝 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멀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메시지의 답장이 늦어지고 그 다음엔 연락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 이름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마치 서로 마주보고 서 있던 두 사람이 조금씩 등을 돌리며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걷는 방향을 다시 돌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가를 먼저 자문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실수했다는 자책을 지우고 싶은 건가. 그걸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왜 안 받아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을 때 너무 빠르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은 사과가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는 말은 사과가 아니라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느꼈을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과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닿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이 오기까지 당신이 멈춰서 있었던 그 시간이 더 큰 메시지를 줍니다. 관계는 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을 회복이라 말하지 마세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신뢰, 감정, 결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한때 부러진 다리를 다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새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는 말보다 이번엔 더 솔직하고 진짜로 마주보고 싶다는 말이 훨씬 더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 이후 관계를 회복하는 3가지 진심의 언어. 첫째, 부정하지 않기.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는 말은 대부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의도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느낀 결과입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는 걸 안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둘째, 변명하지 않기.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셋째, 급하게 되돌리려 하지 않기. 마음을 얻는 데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관계를 존중하고 싶다는 말,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돌아올 겁니다. 가장 어려운 진실 하나, 모든 관계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마음을 다 쏟아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그 실수로 인해 영원히 누군가와 가까워질 자격을 잃는 건 아닙니다. 떠난 사람의 뒤에 더 깊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실수를 통해 당신이 진짜 마주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비로소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를 한 뒤에도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갖고 있던 단 하나의 태도는 바로 스스로를 벌하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수 이후 스스로를 너무 오래 처벌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어쩌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믿음보다 반복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계단을 한 칸 한 칸 쌓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크고 멋진 제스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반복입니다. 매일 보내는 안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나누는 용기,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 예전엔 실수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관계 안에서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닫히는 데 1초가 걸릴지 몰라도 열리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진심일 수 있다면 시간은 그 진심을 천천히 상대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분명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3편.
내 자신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다시 시작하는 법. 사람들이 실수 후 가장 많이 겪는 심리는 후회도 아니고 불안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를 못 믿겠는 상태입니다. 뭔가를 시도하려다 말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고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 말해도 되나? 또 실수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상태. 누구보다 잘 알던 내 감각이 갑자기 전부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감이라는 게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는 감각이 무너졌을 때 인간은 바깥보다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그 감정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자신감은 실수를 피한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과한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감은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감이란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난 원래 성격이 당당해서 난 뭐든 한 번 하면 해내는 스타일이라 내가 했던 일들은 다 잘 풀렸거든. 그런데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자신감이 아니라 성공 경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은 한두 번의 실패만으로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자신감은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자기 감각을 믿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다시 말해, 무너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기억. 이 진짜 자신감을 만들죠.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과도한 위축, 또 하나는 과잉 보상 행동입니다. 전자는 모든 시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나는 또 틀릴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후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더 완벽주의적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두 번은 실패 못해. 그런데 이 둘 다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자신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채찍질하지도 않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수한 나와 진짜 나를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수한 나, 이퀄이 무능한 나로 등식화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수는 상황이고 나는 존재입니다. 마치 한 장면이 영화 전체를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실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 신뢰라는 기둥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한 행동을 내 존재 전체와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 실수는 당신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확신은 경험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자신감이 넘쳐서 그래요. 많이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자신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감이 높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훈련은 성공이 아니라 작은 시도와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실수 후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3단계 방법. 첫째, 자기 내면 대화를 들여다보기. 실수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래서 넌 안 되는 거야. 또 그 버릇 못 고쳤네. 한심해. 진짜. 이건 사고가 아니라 습관화된 자기 비난 언어입니다. 이럴 때는 말투를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이번엔 배웠으니 다음엔 다르게 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거짓 위로가 아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때는 작고 쉬운 것부터 일부러 성공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책 한 장 읽기, 아침에 이불 개기 같은 것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뇌에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당신이 잘했던 순간을 다시 복귀하세요. 과거의 당신이
자랑스러웠던 순간, 누군가가 칭찬해줬던 장면,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일까?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실패를 하면 당장 불합격한 것 같고 인생이 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그 실패를 통과한 이후에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망가져봐야 자신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전까지는 운이거나 타인의 시선에 기댄 자신감일 뿐이니까요. 실수는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할 때만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서 조용히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믿어보자. 실수는 지나갔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4편. 불안할수록 미래를 더 망치고 싶지 않을 때 실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가 괴로워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다시는 회복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끝났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은 침묵 속에서도 소리보다 크게 울립니다. 심장이 조이듯 아프고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숨이 막힐 듯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 불안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불안을 없애는 대신 불안을 견디고 다루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방향을 세우는 법을 차근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불안은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해요. 이 감정을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요,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오히려 당신이 아직도 무언가를 더 잘해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기대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는 건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안은 생각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미래에 대한 예측 실패라고 정의합니다. 즉, 예측은 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긴장 상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인데 문제가 뭘로 나올지, 어디서 실수할지 모를 때 가장 불안해집니다. 그 말인즉, 불안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불안이 폭발할수록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작게,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세요. 불안은 머릿속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앞에 꺼내면 당황스럽도록 작아질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바보라서 그렇지, 어차피 난 항상 이래 라고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자기 파괴로 넘어갑니다. 그걸 막으려면 지금 나의 상태와 나라는 사람 전체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즘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을 망친 인간이다. 이건 해석입니다. 불안할수록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없는 불안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 이후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뭘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다 뭔가를 시도해보면 이게 맞는 길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있는 건 방향뿐입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작게요. 메일 하나 보내기,
하루 계획표 짜기, 고개 들고 하늘 한번 보기,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방향을 다시 돌리는 단서가 됩니다. 불안을 견디는 사람들의 숨겨진 공통점. 불안을 견디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연습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그걸 관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흔들리는 시간일 뿐이야. 이건 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의 일부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을 거야.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죽이려 할수록 더 잘합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렬하게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동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만하자가 아니라 불안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말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말에는 실수 후에도 당신이 자신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훈련 하나, 불안할 때마다 딱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데려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숨소리만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 겁니다. 생각이 폭주하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5분이 당신 안의 두려움과 관계 맺는 첫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말을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채로도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불안한 채로도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불안한 채로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정을 다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는 이 불안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하나씩 정해보는 것. 그게 당신이 오늘 다시 걸어야 할 방향입니다. 5편, 왜 나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땐 분명 다짐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왜 나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걸까?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자기 관리에서도 한 번 했던 후회를 또 하고 있고, 다짐했던 약속을 또 어기고 있고, 이건 정말 고쳐야 해 라고 생각했던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자책을 넘어선 자기 혐오에 가깝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고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라는 인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영상을 들으시다 보면 그 실수가 당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남아있는 의식되지 않은 패턴의 반복 때문이라는 걸 점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실수는 고의가 아니지만 반복은 무의식입니다. 처음 한 번의 실수는 실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했고 예측이 어려웠고 감정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그건 단순한 운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어떤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중요한 순간에 말을 돌리는 사람, 가까운 관계에서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계획을 세우면 꼭 3일 만에 포기하는 사람. 이건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감정의 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패턴은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할 때 작동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인간은 안전보다 익숙함을 더 강하게 선택한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자기에게 해로운 행동이라 해도 그게 익숙하면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익숙함은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예측 가능성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불안은 인간이 피하고 싶은 가장 본능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익숙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더 쉽게 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끌리는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나쁜 의지가 아니라 배운 감정의 영향입니다. 이 말 어쩌면 조금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배운 감정이 있다? 네,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상황을 대하는 법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누군가로부터 배우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 환경,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운 환경일 수 있죠. 그때 각인된 감정 처리 방식이 어른이 된 지금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했을 때 감정을 숨기고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같은 갈등 상황에서 비슷한 말실수나 행동 실수를 반복합니다. 배운 감정은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인식하고 하나씩 다시 다르게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만 바뀝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끊고 싶다면 상황이 아니라 반응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반복할 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피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복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번 상사 앞에서만 위축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상사가 아닙니다. 그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느끼는 자기 무력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즉, 실수의 핵심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왜 또 이 상황이 왔지? 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반복하고 있지? 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실수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반복을 끊는 구체적인 3가지 질문. 하나, 이 실수는 어떤 감정에서 시작됐는가? 화가 나서? 두려워서? 무시당할까봐? 애정받고 싶어서? 실수의 표면엔 행동이 있지만 그 뿌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언어로 꺼내야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 이 실수는 나에게 어떤 익숙함을 제공했는가? 예를 들어 자꾸 일을 미루는 사람은 그 미룸 속에서 실패해도 핑계를 댈 수 있는 익숙함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죠. 셋, 내가 실수를 막기 위해 의지 말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의지는 소진됩니다. 중요한 건 환경과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늦잠이 문제라면 알람이 아니라 자기 전 핸드폰을 치우는 루틴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수의 반복을 막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조정입니다. 자기 패턴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 실수를 끊어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내가 불안했기 때문이었어. 그 상황만 오면 나는 자꾸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공격적으로 말하게 된 거였지. 이건 변명도 자책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상태를 냉정하게 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실수 자체는 여전히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지만 같은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바꾸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자주 반복했던 실수를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반응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또 늦잠을 잤다. 대신 나는 또 책임감 앞에서 회피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 줄에서부터 실수는 후회가 아닌 통찰이 됩니다. 6편,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을 때 다시 나를 회복하는 법. 실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실수입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말을 더듬거나 중요한 발표에서 틀리거나 회의에서 혼이 나거나 누군가의 기대를 무너뜨렸을 때 그 실수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 내가 존중받는 인간인지에 대한 의심까지 몰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다시는 저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일 거야. 실수는 잠깐인데 그 장면에 달린 평판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던 기억이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수를 한 뒤 자기 행동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행동을 넘어 그때의 나 전체를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표에서 실수한 사람은 그 실수 장면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발표에 약한 사람, 나는 앞에 나서는 게 안 맞아, 나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처럼 자신 전체를 작게 규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규정은 당신을 조용히 뒤로 밀어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줄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지고 점점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라는 감각이 커져갑니다. 평판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단순히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걸 넘어서 존재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스스로를 일 잘하는 사람, 말센스 있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라 여겼다면 그 실수는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착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느낄 뿐 그건 잠시 방향을 잃은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정체성을 다시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부의 확신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당신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르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만큼이나 날카롭고 집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일에 훨씬 더 집중해 있습니다. 조금 웃고 놀라고 말해도 다음 날이면 그들 역시 다른 문제에 휘말려 있죠. 우리 삶에 진짜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내면화한 내 마음입니다. 그 말 한 줄이 자책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서는 세 가지 자세. 첫째, 인정은 감정보다 빠르게 그때는 정말 내가 실수했어. 이 말 한 줄을 내가 나에게 빨리 해줘야 합니다. 이걸 늦출수록 그 실수는 부끄러움에서 정체성 파괴로 변질됩니다. 둘째, 복구는 빠르게 하되 과하지 않게. 다시 말 걸기, 업무 정리 잘하기, 간단한 메시지 보내기. 복구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으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셋째, 과장된 사과는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생각이 나서요.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죠. 자책이 돼서. 이런 말은 때로 상대에게 계속 죄책감을 부여하거나 당신이 그 실수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오히려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후엔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이 정도의 담백함이 신뢰를 다시 쌓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실수 뒤에도 존재감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음에도 다시 회복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꾸준히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만회하려 애쓰기보다 다시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같이 먹고 회의에 참여하고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짓습니다. 즉, 나는 여기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단단한 태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꿉니다. 실수를 했던 그 사람이 더 성숙해졌다는 인상을 주기 시작하죠. 평판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실패한 사람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 옆에 새로 쓰는 한 줄은 그래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섰지 라는 문장일 겁니다. 사람은 실수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웠던 날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당신의 무대로 걸어 나와 주세요. 작은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7편. 그 실수를 왜 아직도 후회하고 있나요? 후회는 묘한 감정입니다. 끝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깊게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순간마다
너 그때도 그랬잖아 하고 속삭입니다. 당신도 아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지우고 싶은 실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장면 하나.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실수를 지워야 앞으로 갈 수 있을까? 혹은 그 실수가 내 인생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후회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후회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실수가 너무 커서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후회는 사건보다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 즉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때만 아니었으면 하고 말하죠. 차이는 단 하나, 그 실수를 인생의 단절로 보는가 아니면 흐름으로 보는가입니다. 단절로 보면 그건 흑역사입니다. 숨겨야 하고 지워야 하고 피해야 할 과거죠.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 그건 방향을 틀어준 순간이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한 중요한 기억이 됩니다.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 해석의 자유 회복하기. 우리는 어떤 일을 후회할 때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라고 말하면 후회가 되고 그때의 내가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실수한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 실수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은 기억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 의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째,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나가 껴안기. 과거의 나를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정말 몰랐으니까. 그땐 감정이 그랬으니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때의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지금의 내가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내적 화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해가 일어나야 실수는 더 이상 날카로운 파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의 기억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실수를 서사로 말해보기. 나 예전에 이런 실수한 적 있어요. 그때 진짜 멘붕이었죠. 이렇게 농담처럼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실수를 객체화한 사람입니다. 즉, 그 실수에 내가 삼켜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실수를 말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실수를 서사로 표현한다는 건 그 실수 위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선 당신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후회는 줄일 수 없다. 그러나 무게는 바꿀 수 있다. 후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길 기대할수록 더 오래 머무를 뿐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뭔가를 얻었지. 그게 뭔지 당장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반드시 경험 직후에 찾아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의미는 때로 몇 년이 지나서야 문득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그 일이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를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그때 진짜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없었으면 지금 이건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실수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인생의 분기점으로 다시 쓴 사람이니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억 속 후회 하나를 이 문장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실수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설픈 첫 걸음이었다. 실수는 내 과거가 아니라 내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챕터다. 후회하지 않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후회를 이제는 내가 껴안을 수 있는 기억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 순간 그 실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을 설명해주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8편.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실수를 한 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조심해야지. 좀 더 준비하고 완벽해진 다음에 다시 해보자.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야. 이 말들은 겉으론 이성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대부분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진짜 감정은 이렇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창피당하면? 이번엔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은 가슴을 조이게 하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멈춰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시작은 아예 내 계획에서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과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결코 용기의 크기가 아니라 용기를 꺼내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노출해서 온다. 다시 시작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또 실패할까봐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다시 사람들 앞에 나를 내놓는 일, 즉 노출되는 감각입니다. 또 틀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쟤는 왜 자꾸 나댄다고 할까? 이번에도 안 되면 더 창피하겠지. 실패 자체보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전한 시도만 고르거나 시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점점 자기 확신을 갉아먹고 결국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낮은 자존감으로 굳어집니다.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기억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창피함, 혼자 남겨졌던 고통, 누군가의 실망한 표정, 그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선 저장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즉시 경고합니다. 위험하다. 다시는 가지마. 거기 갔다가 너 죽을 뻔했잖아. 조용히 있어. 안전하게. 하지만 이 기억의 반응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에 대한 방어입니다. 즉, 지금의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나에 갇히게 만드는 작용이라는 뜻이죠. 시도를 막는 심리, 과잉조심과 무기력, 실수 후 가장 흔한 반응은 조심스러움이라는 이름의 회피입니다. 이제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해. 준비가 더 필요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움직이자. 이 말들은 얼핏 논리적이지만 실제로는 시도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합리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도 사라지고 무기력만 남습니다. 뭐 해봤자 똑같지.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그냥 이렇게 살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용기는 의지로 꺼내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태어난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용기를 키우려 하지 말고 행동력치를 낮추는 환경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렵다면 처음엔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앉아만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떨려 두렵다면 처음엔 혼잣말로 있는 걸 녹음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뇌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훈련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지는 않지만 두려움에 가로막히지 않는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시도 리스트.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다시 시작하려는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시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루 계획을 세우고 단 하나라도 지켜보기, 누군가에게 짧은 연락을 해보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관련 책 한 장 읽기, 실패했던 분야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기, 내가 좋아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 걸기. 이런 시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작아서 실패조차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시도들은 마음 안에 갇힌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밸브가 됩니다. 가장 강한 용기는 아무도 몰래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멋지게 시작할 거야. 더 준비되면 보여줄게.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하지만 진짜 용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작게, 그러나 꾸준히 다시 해보는 마음입니다. 그걸 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건
실수해서 회복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딛고 세기를 만든 사람만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시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데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한 문장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번엔 무너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줄 아니까.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9편.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 끝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 내가 무가치하다는 확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들은 그런 실패의 시간을 통과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순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주 작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궤도에 올렸습니다. 1. 실패의 끝에서 세계적 작가가 된 사람. 조앤 K. 롤링.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그녀는 첫 번째 책이 출간되기 전 극심한 우울증과 이혼,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꾸리는 현실 속에서 실업수당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원고는 12곳이 넘었고 출판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 책이 이 정도로 길면 안 돼요. 마법 이야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림책이 아닌 이상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롤링은 매일 딸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원고를 고쳐 썼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을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실패는 나를 정화시켰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지금의 성공은 실패가 깔아준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 30번 거절당한 뒤 데이트를 기록한 배우 시드니 스위니. 유포리아, 화이트 로터스 등에서 주목받은 배우 시드니 스위니는 어릴 적부터 수십 번 오디션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생겼다. 감정선이 얕다. 지나치게 과장된다. 거절의 사유는 다양했고 그녀는 한동안 연기를 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1년만 더 해보자는 기회를 줬고 그 1년 동안 자신만의 연기 영상을 만들어 직접 감독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감독의 눈에 띄어 그녀는 결국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실패는 그녀에게 세상이 나를 거절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스스로 증명한 시간이 된 것이죠. 3. 낙방과 실직 후 심리학 대중화의 선구자가 된 아담 그랜트. 오리지널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 그는 처음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학부 시절에는 3번의 낙제와 함께 진로에 대해 깊은 회의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첫 직장에서는 성과를 못 낸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죠. 그는 실직 후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동기를 분석하고 조직의 심리를 이해시키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으로 심리학을 대중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틀린 길이 아니라 다른 문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실패가 전환점이 되기까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실패한 후 아주 작게 다시 시작했다는 것.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라도 해보자고 말했던 사람들. 롤링은 딸이 자는 동안 원고를 썼고 시드니는 직접 영상을 찍었고 아담은 대학 도서관에서 혼자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시작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실패 이후의 삶이 성공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성공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실패한 후에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았나요? 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다시 궤도를 올리고 자신을 증명하며 더 단단한 감정과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실패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 이후 성장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에 어떤 문장을 붙이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때 난 망했다로 끝낼 수도 있고, 그때부터 난 진짜 나를 알게 됐다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에게도 지금은 실수처럼 보이는 순간이 훗날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